인간관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가까이 두면 나의 앞날이 열릴 것인가?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로 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상대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인생은 인간관계에 보이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서 열린다고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인간관계만 좋아도 일상생활에서 큰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스가와라 게이의 부자들의 인간관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떤 인간관계의 원칙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인간관계 원칙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꼭 피해야 할 사람을 OX로 표시해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지금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들이 지키는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특별하지는 않더라고요. 매우 사소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작은 디테일이 쌓이고 쌓여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인가요? 피해야 할 사람인가요? 사람 보는 눈을 키워 더 이상 쓸데없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부자들의 인간관계,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쓸데없는 노력. 좋은 인간관계는 함께 있을 때 긴장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대화가 무르익고 웃음이 터지지 않더라도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풀리고 안정되는 사이가 좋은 인간관계다. 항상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관계 말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일상의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기도 한다.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보여줘야만 한다는 쓸데없는 압박에서 벗어나 상대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상대방을 무리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괜스레 초조함만 심해질 뿐이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더욱 삐걱거리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귀찮고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만남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은 대부분 새로운 만남에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나는 상대가 성가시다고 느껴지면 무리해서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자. 그리고 단숨에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필요한 것만 채우는 관계성을 목표로 하면 된다. 그러는 동안 서로의 거리는 서서히 좁혀지고 어느새 친숙한 관계가 된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오랫동안 신세를 진 어떤 화장품 회사의 사장은 경마를 매우 좋아한다. 처음 만났을 때는 홍보부 부장이었는데 이후 순조롭게 출세 가도를 걸었다. 한 번은 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말처럼 똑똑한 동물도 없을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바로 읽어내거든요. 승마를 막 시작한 사람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말은 타는 사람의 기량을 바로 간파해요. 자신을 탄 기수의 실력이 서툴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떨구는 일이 생겨요. 말에 마음에 들어서 탈 수 있게 되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러고 보면 중요한 경주에 참가하는 경주마는 기수가 거의 정해져 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려면 말과 기수의 호흡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과 기수의 관계처럼 인간관계에도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필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 나에게는 특별한 공통점도 없고 가치관이 일치하지도 않지만 왠지 모르게 소중한 존재라서 중요한 이야기는 가장 먼저 말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서로 공명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맞는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마음이 맞는 관계의 상당수는 서로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성격도 다르며 나이대나 취미도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어쩐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심지어 그 관계가 평생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오래 이어진다. 오랜 시간 자주 만나지 못해 관계에 틈이 생겨도 다시 만나는 순간 공백이었던 시간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관계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맞는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맞지 않은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럭저럭 가치관이 비슷하고 공통의 취미도 있다. 그렇지만 함께 있으면 무언가 모를 위화감이 느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틈에서 바람이 불어오듯이 미묘하게 어긋난 관계다. 이런 사람과는 조건이 아무리 딱 맞는다고 해도 아무리 오랜 기간 사귀었다고 해도 지인 이상의 존재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겉으로나마 잘 지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애석하게도 경주마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싫다고 해서 경주마가 기수에게 하듯 바닥에 떨굴 수도 없고 싫어도 만나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래처의 관계자이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는가 하면 친척이라 해도 심하게 불편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과도 표면적으로는 웃으면서 지내야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요령껏 살아가는 기술도 필요하므로 인간관계는 상당히 장애물이 많은 기술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터득하는 일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런 기술을 절묘하게 잘 구분해서 쓴다.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을 가려내는 감각이 예민하다. 타고났다기보다 일상에서 진심으로 사귀는 사람과 필요한 범위만큼만 사귀는 사람을 구별해 관계를 맺으며 갈고 닦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갈고 닦은 감각을 작동시켜 감이 확 오는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인생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고 마음은 물론 주머니까지
여유로운 행복한 부자가 되어간다.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그런 인생이다. 늘 기분 좋게 대답한다. 이거 빨리 좀 부탁해요. 상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뭐라 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내라고 하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 내라는 답에도 뉘앙스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는가? 같은 내라도 밝고 활기차게 네 하고 답하는 경우가 있고 네 하고 대답이 길게 늘어지거나 네네 하며 무심히 답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답하면 상사는 뭐야 의욕이 없네 라고 판단할 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는 모습에는 심정, 인품, 기분, 자세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니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대화할 때는 물론이고 평소 대화할 때도 가능하면 기분 좋게 답을 해보자. 물론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이 말을 걸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 신경을 써서 답하지 않거나 알겠어 알겠다고 거참 시끄럽네 하는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는가? 평소 이렇게 답을 하다 보면 중요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무심코 비슷한 말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고객과 상담을 할 때도 중간중간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호응해주면 고객은 내가 말하는 바를 확실히 듣고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한다. 요즘 날씨 너무 더워. 정말 기분 나쁘게. 이런 사람은 겨울이 되면 이렇게 말하기 마련이다. 요즘 너무 춥다. 진짜 싫어. 추운 건 질색이야. 결국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입 밖으로 바로 꺼낸다. 어리광을 부린다고 해야 할까? 100번 양보해 좋게 이해하면 이의제기라고 해야 할까? 이런 사람은 부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세상은 무엇이 되었든 마음처럼 적당히 좋게 좋게 돌아가지 않는다. 날씨뿐만 아니다. 험난한 구직 활동을 거쳐 간신히 합격 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입사하면 업무는 힘들기만 하고 연봉은 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자신도 모르게 계속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았는가? 이거 완전히 내 이야기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런 법이다. 아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이 생긴다. 불운이 닥쳐오는 일도 있고 부조리한 일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불평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라고 불평한들 원하는 대로 바뀔 리 없지 않은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제 아무리 나의 속마음을 잘 아는 친구나 동료라고 해도 두서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불평을 듣는다면 결코 유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기분까지 침울하게 만들어버린다.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나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는 한잔하면서 기분을 풀어보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불평하기 않기. 오늘은 불평하는 사람이 술 사는 거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런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것은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다. 감사 표현에 익숙하다. 나는 경영 관련 책이나 기업을 소개하는 책을 많이 만들다 보니 지인 중에 경영자 혹은 부자가 많다. 최근 만난 한 사장은 엄청난 부자로 생활비와 용돈 외에 매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였다. 그는 그 돈을 정부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그랬던 그가 부자가 된 계기는 고객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신의 신금을 울렸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가업인 주류 판매점을 이어받은 그는 배달을 하러 간 곳에서 잡담을 나누다가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하면 마치 가까운 친척처럼 들어주곤 했다. 이번에 내 딸이 결혼을 해요. 혹시 근처에 살기 좋은 집 알아요? 이런 부탁을 받으면 배달을 하면서도 적당한 매물을 찾아다녔고 일부러 집주인까지 만나 조건을 알아보고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자 상대방은 크게 고마워했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씩 들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이 듣기 좋았던 그는 계속해서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러는 동안 이렇게 자주 부탁을 들어줄 바에야 아예 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결국 주류 판매점 한쪽에 부동산 전용 전화를 놓고 임대 매물 알선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거래처 사람들은 그에게 잇따라 부탁을 해왔고 한쪽 구석에서 전화 한 대로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은 어느새 본업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은 연매출 2조 7천억 원, 산하의 18개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 성공의 원천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였다. 감사 표현만큼 특별한 힘이 있는 말은 없어요. 듣는 쪽은 물론이고 말하는 쪽의 기분도 좋아져서 행복해지니까요. 그 사장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메일의 서두에도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전화를 받을 때도 다들 그러듯 여보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 아, 누구씨,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 본 용건으로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표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다. 무척 복잡한 상황이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일을 겨우 정리해 땀투성이로 회사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며 갑자기 핀잔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기분이 상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전혀 달라진다. 고마워요. 그 성가신 고객사를 용케도 납득시켰네요. 시간이 꽤 걸린 걸 보니 힘들었죠. 꽤나 고생했겠어요. 나도 그 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대화를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시간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한 사장이 어느 날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간관념이 허술한 사람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지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비즈니스 미팅은 말할 것도 없고 접대 자리라면 초대한 쪽과 초대를 받는 쪽 모두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혔다. 만약 지각한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지각을 한다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인간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새까맣게 X 표시를 한다고 했다. 그 사장이 걸어온 인생 여정을 듣다 보니 그렇게까지 시간의 엄격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결코 부유하다고 할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부잣집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게임기가 무척이나 탐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을 뻔히 알고 있어 부모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언젠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큰 돈을 손에 넣을 거야. 그런 다짐을 바탕으로 중학생 시절에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절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는 한편 남은 돈은 알뜰하게 저축했다. 오로지 독립을 목표로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한다. 그는 결국 30세가 된 해에 드디어 창업을 해 독립했다. 그렇게 경영자로 살게 되면서 부자로 가는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일했어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시급인데다 지각하면 가차없이 그만큼 제하는 곳도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시간이 곧 금이었어요. 저는 돈에 집착하기보다 시간에 집착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웃던 그는 여전히 시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 국제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지역 청소, 재해복구 지원에 참여하고는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시간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한 번 잃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보충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술한 관리로 내 시간마저 빼앗기면 그렇게 화가 날 수 없다는 마음도 절실히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각은 상대에게 더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빼앗는 행위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면 도둑 맞은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난다. 경찰이 달려오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훔친 돈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되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은 그조차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대의 시간을 빼앗으면 어떻게 노력해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고 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인자한 성품으로 유명한 경영의 신 마스시타 고노스케조차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당신의 시간보다 내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이다. 물론 지각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썼지만 하필 그날따라 일이 꼬여서 어쩔 수 없이 지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들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에 관해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엄숙한 사실만 남을 뿐이다.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산다. 가끔 함께 밥이라도 먹고 싶어서 스케줄이 어떤지 물으면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다음에 만나면 어떨까? 요새 너무 바빠서 말이야. 그리고 유이 스마트폰 스케줄표를 열고 체크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아, 이때는 회식이 잡혀있네. 이때는 선약이 있고, 이때는 가야 할 곳이 있었어. 글쎄, 2, 3주 지나서라면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해. 그때가 되어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보란 듯 어필한다.
바쁘다는 것이 이만큼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입버릇처럼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유능한 사람은 일정을 빈틈없이 채우지 않는 게 좋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절대로 스케줄을 과중하게 짜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확히 예측한 뒤 마감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진행한다. 따라서 기한이 다가올 무렵에는 최종 체크를 끝낼 뿐이다.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마무리되어 있을 테니 허둥지둥할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와도 주눅들지 않고 사귄다.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주로 만들어 온 나는 이른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다. 이런 상류층 사람들을 만나면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세계와 다양한 세계를 알게 되어 대단히 만족하고 감사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자신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하곤 했다. 어차피 그들과 나는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 그들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통할 리 없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보다 스펙이 높으면 자신이 비참해져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더라고. 물론 그런 기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만나면 긴장되고 콤플렉스를 느끼기도 한다. 반대로 나보다 조금이라도 아래에 있는 듯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마련이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기분은 솔직히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성장하지 못한다. 상류층 사람들과 사귀어 보면 대부분 결코 거만하거나 고압적이지 않고 상상 이상으로 편안하게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 사람에게는 위도 아래도 없다는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지만 나는 지금 나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전해주기 마련이다. 때로는 내가 좀 더 다양한 것을 배우고 싶어지는 기분 좋은 자극을 얻기도 한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부조리한 일도 겪었지만 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최상류층 사람들과 친숙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지식과 자극은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다. 거절하는 용기가 있다. 누군가로부터 만나자는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오늘은 술 마실 기분이 아닌데 혹은 항상 불평불만만 얘기하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기 힘들어 같은 생각이 든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면 된다.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거절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날카로운 감이 있다. 특히 부정적인 신호는 거의 100% 들어맞는다. 이 날카로운 감이 모처럼 작용했는데도 무시하고 이야기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무시하는 건 옳지 않아. 혹은 잠깐만 만나줄까? 라고 망설이다가 결국 만난다고 해도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좋은 인간관계를 쌓고 싶다면 거절하는 용기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미안, 오늘 빠질 수 없는 업무 약속이 있어. 이렇게 적당히 거절하면 된다.
이런 거절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도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도 계속 권해온다면 그 정도로 감이 나쁜 상대와는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누구와도 윈윈한다? 서로 상응하는 이점을 누리는 관계를 윈윈하는 관계라고 한다. 내가 만났던 한 사람은 이 말이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는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나와 그는 윈윈하는 아주 좋은 관계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윈윈하는 결과를 고집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윈윈이라는 말은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윈윈이라는 표현도 눈 깜짝할 새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윈윈이라는 표현이 적절히 사용된 예를 하나 보자. 재고가 대량으로 쌓인 제조사와 할인점 사이에 계약을 들 수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납품 가격이 깎일 테지만 재고를 처분할 수 있고 할인점 입장에서는 값싸게 대량의 상품을 확보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 양쪽 모두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미국인과 친해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나는 무료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그는 우리말을 배울 기회라며 기뻐하고 있다. 이 관계야말로 서로에게 윈윈이다. 처음부터 서로의 이득을 기대하는 계산적인 인간관계는 결코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 힘들다. 부자들은 처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는 째째한 인간관계를 싫어한다. 진정한 윈윈 관계는 순수한 호의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잘 먹고 운동하고 푹 쉰다. 복권 판매점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다. 돈의 매력, 돈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그만큼 강렬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다. 인생 최대의 자산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데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려고 한다. 오래된 업무 방식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건강이 상한 경험을 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통렬히 깨닫게 된다. 건강이 상하면 내 몸이지만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지경이 되고 나면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은 어느 경영자가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건강관리, 자기관리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당시까지 주변 사람보다 유능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요직에 발탁해 보았지만 다들 지나치게 힘을 쏟다가 쓰러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만의 기준이었다. 평소 잘 챙겨 먹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면서 쉴 때는 확실히 쉬자. 수면 부족은 건강의 적이다.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열중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일에서든 인생에서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건강을 지킨 사람이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